여러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좀 꼭 아셔야 되는 집을 살 때, 그리고 집을 보유할 때, 집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까지 전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부동산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집을 이제 보유할 때는 보유세, 쉽게 말해서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야 되고, 집을 팔 때는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든 주택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이 당연히 이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되겠죠. 취득세부터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이 없어요. 취득세율은 1주택자 는 어떤 주택을 사든 간에 내가 처음 주택을 살 때는 이제 1에서 3%고요. 6억까지는 1%인데 6억에서 이제 9억 사이는 1에서 3%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면은 가액 전체에 대해서 3%로 적용이 된다.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비조정 지역은 똑같이 1에서 3%, 하지만 조정 지역일 경우는 8%가 부과되는데, 만약 내가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은 이것도 1에서 3%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주택부터는 8%로 적용됩니다. 네 번째 주택부터는 12%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득세율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더 이상 이제 주택을 취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취득세가 우리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때문에 어머니가 잠시 우리 집에 전입을 해 있는다든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님과 내가 이제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일 세대로 돼 있으면은 이 나와 부모님의 주택수가 합산이 돼서 이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내가 이제 무주택자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겁니다. 3주택 이상. 원래는 이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잠깐 이제 부모님이 나랑 이제 합치게 됐어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있는 순간에 하필 그때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랑 부모님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은 이 부모님의 주택수가 합산이 돼서 나는 그러면 4주택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4주택자 취득세는 12%입니다. 전입신고 하나 때문에 이 취득 당시 내가 1에서 3% 취득세 낼 거를 12% 내야 돼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 당시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취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꼭 이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셔라.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취득세 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8%, 12% 이렇게 취득세가 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분들은 이제 추가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8%, 12% 취득세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이 오피스텔은 내가 몇 주택이든 간에 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설마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무조건 이 오피스텔 취득세는 이 4%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가급적이면 이 다주택자분들이 취득하시면 유리하다. 반면에 내가 무주택인데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은 그래도 난 4%예요. 내가 그냥 아파트를 취득했으면 1에서 3%인데 내가 첫 주택을 오피스텔로 취득하면 4%를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를 똑같이.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이 오피스텔을 취득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죠.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세금을 내고 그거는 어떻게 또 우리가 절세할 수 있을까요? 집을 보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재산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재산세는 어떤 감면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가격에 뭐 한 0.2% 정도 나옵니다. 사실 재산세가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진 않아요. 그 재산세 이제 다음으로 추가로 이제 부과되는 것이 이제 종부세죠. 그런데 이 종부세도 사실은 대다수 분들이 내고 계시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다주택자면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이상을 보유해야지 이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지금은 웬만한 다주택자분들이 아니면 종부세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그 내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앞뒤로 뭔가 또 급매가 나올 때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가급적이면 이 등기를 5월 말쯤에 넘겨주시는 게 좋아요. 6월 1일 이후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은 내가 주택을 팔더라도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를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6월 1일 기준에 보유한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5월 31일 날 팔았으면은 난 6월 1일 날 보유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종부세나 이제 보유세 부담이 없는 거고, 거꾸로 내가 살 때 내가 6월 1일 날 이제 샀어요. 이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종부세를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6월 초에 파시기보다는 5월 말에 파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럼 집을 팔 때 아까 양도세란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비과세라는 것이 전부 다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 양도 가액의 12억 이하면은 전액을 비과세 해주는데, 양도 가액이 예를 들어 20억이다. 그러면은 이 12억을 초과하는 이 8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됩니다.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0 몇 프로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1주택자분들이 또 너무 또 양도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주를 안 한다면은 1년 보유에 2%씩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는데, 그럼 최대 이제 10년 거주를 했을 때 무려 8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세되는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그럼 장기 보유 공제 80% 받으면은 2억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고가 아파트를 이제 10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팔면은 그 양도 차익이 뭐 거의 뭐 20억, 30억 되더라도 양도세가 뭐 1억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가급적이면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주택자인 것보다는 이 똘똘한 한 채를 이제 보유하면서 그 주택에 오래 거주하시라. 예, 오래 거주하고 나서 팔면은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가 80%까지 적용이 되니 양도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1주택자분들은 그냥 이것만 외우세요 하는 게 있나요? 1주택자분들은 내가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2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되고, 내가 취득한 시점에 만약에 이제 조정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조정 지역이 강남 상구랑 용산구 말고는 이제 전부 다 해제되었으니까 이 강남 상구랑 용산구를 제외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2년 이상만 보유를 하시면은 이 양도세 비과세를 쉽게 받으실 수 있죠. 그 비조정 조정이 살 때 기준이에요? 아니면 팔 때 기준이에요?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조정 지역 유무에 따라서 거주 의무가 결정되는 것이고, 양도할 때 이 조정 지역의 유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갈아타기 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랑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1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하셔야 돼요. 바로 취득을 하면은 이것은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3년 내에 이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3주택자였다가 한 채를 팔고 나서 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도 이게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양도 시점을 따져서 일시적 2주택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내가 다주택자였다가 몇 개 주택을 팔고 나서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을 만족을 한다면은 그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간 수많은 예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기재부나 이제 국세청에서 계속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 시점으로 이제 일시적 2주택을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기재부에서 새로운 예규가 나오지 않는 한 다주택자분들도 여러 이제 주택을 처분하시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그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양도세 관련해서 괴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너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주의사항,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이 그 혜택 자체가 크잖아요. 수천만 원 이상의 양도세를 원래 내야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라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이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국세청에서 굉장히 이제 면밀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실제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세대 분리를 했다고 해서 내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비과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비과세를 추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세수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이런 어떤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추징이라든지 관리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데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비과세를 적용받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뭐 양도세 크게 차이가 나나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 과세로 이제 팔게 된다면은 뭐 양도 차익이 이제 1억이다. 그러면 대략 한 양도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양도 차익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양도세가 한 1억 5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이제 최고 세율은 한 50%가 넘게 되거든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0%가 넘게 되니까 거의 이제 내가 번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나라에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상속세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이 거의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상속세 부담이 가장 이제 최고로 높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물가 상승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상속공제는 수십 년간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음마 아파트가 이제 한 채 뭐 3억 정도 했을 때 이때도 상속공제가 5억이었고요. 지금 또 상속공제가 5억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어지간한 아파트가 다 5억이 당연히 넘잖아요. 당연히 이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공제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분들도 상속세를 내셔야 되니까 작년에 24년도에 여야가 서로 이제 상속세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을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속세를 인하를 해주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속세 인하가 무산이 됐어요. 이게 좀 웃긴 거죠. 결국에 상속세 완화는 무산이 되고 오히려 올해부터 상속세가 인상되는 내용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국세청에서 이 감정평가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신고를 할 때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실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이 상속세나 이제 증여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가에 비슷한 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세청에서 사비를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아 이 감정평가 가액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사업이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이제 지난 이제 24년 12월 말에 이 감정평가 사업을 2배로 확대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나 상가 같이 공시가격으로 이 신고를 했던 것을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추징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인 이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속세 때문에 억 단위로 내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상속세율을 알려드리자면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하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상속을 받아도 당연히 몇 억 이상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속세율 높은 건 뭐 이미 유명하죠.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할 만큼 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속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죠. 이런 걸 모르면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없고 마음도 힘들고 그럴 때 괜히 상속세 때문에 더 이제 마음고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속세라는 것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준비를 하면은 그때는 사실 이미 늦어요. 이 상속세는 이 상속 개시 이래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를 하려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좀 장기적으로
미리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상속세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요거만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포인트를 집어서 알려드리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 오히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가주택 한 채만 있으세요. 재산이. 이제 예금이나 금융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료비, 치료비 같은 것을 자녀가 대신 부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부담한 이 생활비나 치료비는 이 상속세에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자녀가 돈을 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 주택에 금융부채가 생기다 보니까 이 금융부채는 우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상속세 절세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절세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계좌이체를 받고 나서 증여세 신고를 다 하시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증여세 신고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굳이 뭐 국세청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봐도 뭐 누가 이제 뭐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국세청에 뭐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님한테 이제 계좌이체 받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부모님에게 이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들을 다시 다 돌려드리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거든요. 상속일로부터 과거 10년까지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게 무려 10년이에요. 이 10년간 계좌이체를 조사하게 되는 이유는 이 상속세가 이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이 과거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이 사전 증여 재산까지 이제 합산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이 10년간의 계좌이체를 조사하다가 내가 과거에 이제 부모님한테 그 증여 신고하지 않고 증여받은 돈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기존에 냈어야 될 증여세 말고 또 이제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9년 전에 부모님한테 이제 한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아서 이 1억에 대한 뭐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증여공제 빼고 뭐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0만 원을 이제 9년 전에 증여 신고를 했다면 1,000만 원만 냈으면 됐겠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걸렸다, 뒤늦게 세금을 낸다면 일단 이때는 첫 번째로 무신고 가산세 20%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늦게 냈잖아요. 그래서 이 늦게 낸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연 8%. 그러니까 이제 9년이면은 72%인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 72%, 거의 2배를 내야 되는 거죠. 이 가산세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한테 증여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이 있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은 이러한 이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증여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로 계좌 오가지 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가요? 계좌이체를 한 거면 어차피 국세청이 이제 계좌이체 내역을 다 조사를 하니까 발견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았다. 사실 이제 현금으로 받은 거는 어떻게 이제 꼬리표가 남지 않으니까 국세청이 발견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내에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이 과다하게 출금이 된 사실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상속인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상속인이 가정한 것으로 그냥 추정을 하고 상속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이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데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부모님 계좌에 있는 돈을 다 ATM기로 해서 어떻게 해서 현금으로 다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상속일로부터 2년 내에 불분명한 인출액이 5억을 초과하면은 국세청에서 그냥 이 상속인이 이것은 현금을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증여 관련해서 딱딱딱 이것만 기억해라 하는 걸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부모님이 이제 예금이 없으시다 그러시면은 주택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증여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이 있다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만 부모님 예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기. 이제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좀 시행되어야 되는 절세 방법인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재산이 이제 많으시고 아직 건강하실 때 부모님 재산의 일부를 미리 이제 증여를 받는다면은
상속세의 높은 세율을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한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손자 며느리한테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자녀보다는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며느리나 손자한테 증여를 해주시는 것이 상속세 절세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증여 상속 관련 내용이 또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도 어느 정도의 기한은 좀 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사실 이 6개월이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고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다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 안심상속 통합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랑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안심상속 통합 서비스 결과 조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장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속세 신고 기한 닥치고 나서 이 조회를 하면은 신고 기간 지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 통합 서비스 조회를 사망 신고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기관에 또 이제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뽑으셔야 돼요. 상속인 분들이 내가 10년 동안에 정확하게 이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를 사전에 증여받았는지를 파악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상속세를 이제 신고를 한다면은, 상속세 신고는 대부분 이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약간 놀란 게 신고 수수료가 사실 이게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 상속세 이제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하냐면 순상속 재산의 한 0.8% 정도 합니다. 순상속 재산이 20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상속세 수수료가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고할 때 0.4%, 그 다음에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때 0.4%. 보통 이제 이것이 업계 평균인데요. 만약에 이제 계좌이체 내역이 좀 단순하다, 그래서 사전증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은 또 많이 낮아지겠죠. 계좌이체 내역의 어떤 복잡성에 따라서 이 상속세 수수료가 어느 정도 좀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셔서 상속세 수수료가 얼마냐고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뭐 대략 한 1,000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가 상속 재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다른 이제 세무사한테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1억 3천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래서 이제 그분은 상속세 수수료가 원래 이런가 보다 싶어서 1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하셨대요. 근데 하시고 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셔서 상속세 수수료가 어느 정도 하냐 이렇게 이제 알아보셔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죠. 상속세 수수료가 1억 3천인 건 좀 누가 봐도 너무했죠. 그 얘기도 있던데요.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 핸드폰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핸드폰을 바로 해지를 하시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핸드폰 인증이 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핸드폰을 해지를 하게 되면 이 인증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상속 재산 정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굉장히 좀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좀 살려 두셔야 상속 재산 정보들을 좀 쉽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세금을 우리가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세나 부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에요. 평균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훨씬 더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증여세가 좀 문제예요. 상속세 증여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것을 좀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총 세수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이제 3.8%입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OECD 국가들은 이 총 이제 세수 수입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무려 3.8%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제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소득세든 양도세든 내가 번 돈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부모님들이 이미 소득세 다 내고 나서서 알뜰히 이제 저축하신 돈이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자녀가 또 물려받는다고 여기에 증여세, 상속세를 물론 과세를 할 수 있죠.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는 좀 국민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상속세 증여세를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좀 급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돈 받고 상담받아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공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뭔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은 뭐 세무 상담을 받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는 상황을 이제 인지를 못 하시면은 그냥 무방비해서 세금을 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불상사만큼은 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가장 이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를 검색을 하면은 최근에 글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막 2년 전, 3년 전 과거에 이제 글들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세법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과거의 글을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터넷 검색으로 이 세금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으시면은 세무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상속증여 기술이라고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법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